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원래도 실적 시즌에는 정신없이 흘러가기는 하지만 이번 주는 유독 이슈들이 너무 많았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빅테크 4인방의 실적에 더불어 AMD, ARM, 램리서치 등의 반도체 대형주들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와중에 7월 FOMC도 있었죠. 파월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에 시장이 한번 들썩였고, 여기에 수요일은 졸트 보고서 방송 녹화 당일인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표까지 정말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는 칼리 전문가님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한 주 네. 정도 좀 쉬어가면서 일단 좀 시장 대응을 좀 바라봤었는데 네.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시장 흐름이었어요. 이제 좀 반등이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줬었던 만큼 네. 그만한 하락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좀 바라보셨던 분들, 그리고 FMC에 대한 내용 자체 결과로 희망을 가져가셨던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으셨을 텐데, 금요일장 기준으로 일단 굉장히 좀 실망감을 안고 시장을 좀 보셨을 거예요. 네. 뭐 국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할 것 없이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좀 연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종목 대응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에서 사실상 좀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좀 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자세하게 이번 한 주에 대한 리뷰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동안 AI에 대한 내용 자체로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가져갔었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나스닥 21,000 부근, 2950 부근에서부터의 조정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게 날카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에서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오히려 이번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엔 가지면 안 된다. 왜냐면 전국 1, 2, 3, 4등 하던 애들은 사실상 항상 전국 1, 2, 3, 4등을 해야 되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결과값을 보여줘야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도를 하는 결과값을 보여줄 텐데, 갑자기 이러한 등수나 내용 자체가 밀리고 총점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얘가 실력이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네. 내용이다라는 거죠. 항상 좋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모든 실적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정체기가 있고요. 꺾이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이 그 시기에 대한 내용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먼저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엔비디아부터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제가 여기서 일단은 이 방송에서도 일단 좀 언급은 좀 드렸었지만 118달러 부근대가 무너지면 이제 정말 힘들어진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달러대를 지금 한번 앞에서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금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급반등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이 자리 값을 안착하면서 들어올리지 못하고 다시금 주저앉았죠. 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폭이나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나운서님,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8월 28일이에요. 네. 벌써 지금 이번 주가 가장 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은 거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월말 기준으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나머지들은 만약 실적이 안 좋다, 혹은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부족하다, 실망을 가지면서 하락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엔비디아는 어떠한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받아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놓여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너마저도 지금 현재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요. 실적이나 내용 자체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절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정이다라는 건 사실상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마법의 단어,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끼워 맞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서 사실상 해석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 최소 100달러 이탈은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힘있게 네.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76달러대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려 고점 대비 5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점이 거의 140달러 부근이니까 네. 70달러 초반만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50% 조정이죠. 그러니까 뭐 40 몇 프로대 조정까지도 가능하다예요. 근데 지금 일단 바라볼 수 있는 거는 100달러를 살짝 이탈하는 이 구간대에서의 지지 여부가 판단이 되냐. 여기마저도 밀리면 다이렉트 76달러대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지금 일단 좀 바라보면서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요.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총 매출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6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5%나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영업 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15% 증가를 보여줬고 순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220억 달러로 10% 증가를 좀 보여줬었죠. 네. 전체적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OEM에 대한 매출 1% 수준의 감소 빼고는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땐 나쁘지는 않다였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AI에 대한 향방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소 실망스러웠다라는 내용 자체로 오히려 프리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거의 뭐 6%대 하락을 보여줬다가 이제 좀 방어를 해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부합 그리고 그 이상의 알파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실적 시즌은 빅테크들 그리고 그동안의 원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장을 이끌었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지금 혼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실적 발표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 상승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 두들기면서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23년도 기점, 24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23년도 초랑 지금 1년 반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거든요. 200달러 초반에서 아나운서님 지금 470달러 부근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 무려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거죠. 네. 2배 이상 올랐다 보니까 여기에서 건강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건강한 조정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앞에서의 상승분 대비 최고점을 기준으로 지금 낙폭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승분 대비, 최근 상승분 대비 지금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의 조정 장세가 만들어지면 지금 좀 괜찮은 조정 장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얘는 멀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17달러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376달러대까지 좀 혼나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실적이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요소들 글로벌 시황이나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이나 내용 자체로 해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낙폭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었을 때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이 방송에서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상 손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20몇 %대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의 홀딩을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이따가 다시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 외적으로 우리가 또 AMD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AMD 같은 경우는 대단했어요, 아나운서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매출 58억 달러인데 전분기 대비 6.6% 증가. 이것도 괜찮다지만 네.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기 대비 6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순이익마저도 전분기 대비예요. 뭐 전년도, 전전년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 분기에 대비 지금 115%나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마저도 지금 100% 증가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사실상 이제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는 미국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50%, 뭐 70% 주가 상승을 보여줘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맞춰서 사실상 시장은 좀 환호를 하면서 그래도 단발적인 큰 상승을 잘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되려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줄어들이면서 어제자 지금 오늘 녹화가 금요일인데 목요일자 지금 충격을 받으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점을 갱신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하락장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분명히 이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실적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 마라. 앞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 실적에서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도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반등을 보여주겠지. 확률상 그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지금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AMD 실적을 보고 그리고 추가 하락을 보고 나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는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지수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대형주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좀 연출하는 결과값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내용 자체에서 특히나 반도체, AI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빅테크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거의 뭐 10대 종목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은 투자를 지금 많이 가져가셨을 텐데 그나마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낙폭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격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현재 132달러에 놓여져 있는데 한 122달러 수준에서 다시 급반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MD 쪽에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좀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하락장에서 나머지 종목들 보기보다는 이러한 내용 자체에서 좀 단기적인 대응 자체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 터치를 했었을 때 히든 종목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돼서는 네. 방송 중에 은연중에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지만 네. 그때 돼서는 이제 좀 가려서 히든 종목으로 일단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봐주시고 한번 122달러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이번 주는 사실상 좀 실적이나 네. 이번 메인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메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을 각각 보신다라고 하면 6%, 12%, 9%의 지금 증가를 또 보여줬고요. 사실상 이제 광고라든지 지금 우리가 별스타그램 뭐 네.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 메타,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일 활성 사용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는 네. 이러한 광고 매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 활성 사용자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광고 매출이라든지 전체적인 총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크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광고 수익이 전분기 대비 5%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되려 지금 좀 지켜보시면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지금 빅테크들 전체적인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자, 어제자 지금 딱 보시면 10몇 프로 상승을 보여줬다가 그래도 거의 5%를 좀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잘 지켜준 거죠. 오히려 하락에 나스닥 지수 3% 넘는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름 잘 선방을 하면서 지켰었던 관점 해석이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메타도 굉장히 좀 위험해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나 내용 자체 다 끝났고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질 때 동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좀 마지막 탈출 기회다.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완전히 지금 끊기보다는 뭐 적어도 지금 비중 자체를 50%, 70% 정도 줄여주시면서 현재 하락장이나 내용 자체를 좀 피해가시면서 좀 더 떨어졌을 때 좋은 평단가에서 매집을 하면서 사실상 비중 자체를 더 늘려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기업은 퀄컴인데 퀄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팍스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지금 거의 이 바닥 구간 120달러, 110달러 부근에서부터 200달러대까지 2배 오르는 이 상승 내용 자체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 고점을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나서 여기 부근대 맞아 떨어지고 나서 저는 강력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와 줄 것이다. 더 이상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뒤로 지금 쭉 지금 하락 조정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달러 정도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거 확인하고 나서 재차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용 자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oT 매출 제외를 한다라고 보셨을 때 나머지에서 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었던 빅테크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그렇게 크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시장은 굉장히 좀 엄격했다. 인텔을 제외한 지금 앞에서 나왔었던 빅테크들 실적 발표는 나쁘진 않았지만 충격을 가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들의 지금 앞으로 남은 실적 자체도 이러한 추세나 내용 자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의 지금 하락장은 좀 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커뮤니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발표한 빅테크들의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시장이 예상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 공략해야 할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이슈들만 하나씩 짚어봐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먼저 빅테크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개별 기업별로 주가 향방이 갈리는 이번 실적 시즌인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의 시작을 끊었던 금융주들도 실적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번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과 이번 주 빅테크 실적 스타트를 끄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망스러운 AI 관련 매출로 인해서 엔비디아, AMD 등의 동반 하락할 뻔도 했지만 AMD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 메타 실적에서 나온 AI 관련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마크 저버그의 언급에 다시 랠리를 달렸습니다. 많은 기업 가운데 중요한 점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앞에서 좀 크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좀 연출할 수 있는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마저도 지금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지금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순매출 자체는 또 증가를 좀 보여줬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운영 수익 자체가 전분기 대비 한 4% 정도 감소한 점, 그리고 순이익 자체는 그래도 무려 29.3%나 좀 증가를 해줬습니다. 자, 북미 매출 역시도 4.3%대 증가를 해줬고요. AWS 매출 자체도 5%나 증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빅테크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반적인 하락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나 지수나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낙폭, 내용 해석은 계속적으로 좀 담아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하락 자체가 사실상 뭐 여기가 정말로 저 역시도 100% 장담을 할 수 없어요. 네. 이 낙폭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100%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120달러, 100달러대까지 딱 도달을 했었을 때 이때부터 본다라고 했었는데 140달러를 살짝 깨고 넘어온 그 시점서부터 강한 반등을 가져갔었던 게 무려 뭐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뭐 100달러 이상을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빅테크를 한번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이런 종목들은 결론적으로는 죽진 않아요. 적을 때 죽진 않고 네. 우리가 평생 어떻게 보면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의 자산을 정말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빅테크들을 사실상 정말 20년, 30년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자산 증식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처럼 뭐 차고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지금 같은 공룡 기업으로 탄생 가능? 사실상 저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이 종목이 확정이 되고 나서 얘네는 이제는 거대 자본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신생,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신생 기업들을 사는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산다? 그럼 구글이 사는 거예요. 구글이 안 사면 애플이 사는 거고요. 애플이 안 사면 테슬라가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안에, 이 종목들 안에 인수, 병합이 되면서 네. 사실상 덩치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정말 10년, 20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네는 아직까지도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20년 투자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구간대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낙폭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반 이상, 절반 이상 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이 아마존을 투자를 했어요. 네. 이제 지금 현재 184달러에 놓여져 있는데 1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하락폭이 무려 거의 뭐 절반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넘어오는데 1년 반, 2년이 걸려요? 그럼 내 원금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1년 반, 2년이 걸리면 그 사이 사람이 지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중간에 더 충격을 가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본다던가 네. 그리고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이 자본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이 1년 반, 2년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 분석이나 사실상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는 기술적 대응으로 최대한 싼 가격에 사서 결론적으로 주식은 비싼 가격에 파는 관점 해석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 해석으로 일단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지금의 시기 자체의 눌림 상태가 기회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자리값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에서는 부분적으로 물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를 가져갈지 혹은 확실한 낙폭 그리고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만약 아나운서님 180달러에 사셨고 저는 90달러에 샀어요. 나중에 보면 제자리에 왔을 때 저는 수익률이 100%가 나오고 아나운서님 그만큼 기다렸는데 이제 본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이유에 대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빅테크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투자에 대한 타이밍은 아니다.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자세한 분석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복잡한 시장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큰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고 정작 이슈 당일에는 잠잠한 느낌인데 이런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나운서님. 제가 정말로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네. 이 방송과 제가 다른 방송도 이제 좀 나와서 얘기를 드렸던 게 코스피는 2,890이 끝일 것이다. 당분간은 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 방송에서도 일단은 국내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이 마디값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바꾸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떨어질 것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그리면서 계속 낙폭을 가져가고 있죠. 하락폭 자체를 계속 크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점 대비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예견된 하락이었었고 단지 좀 아쉬운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21,000이라는 자리값 나스닥 기준으로 그리고 뭐 S&P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네. 우리나라 보세요. 그 랠리를 펼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드렸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4,000을 넘어섰어야 돼요. 4,000을 넘어섰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4,000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수준에서 중간에 전고점을 갱신도 못하고요. 이 사이 구간대에서 반등 수준 나왔다가 지금 현재 미증시 밀리니까 똑같이 동반 하락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락할 땐 똑같이 따라가고요. 상승할 땐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셨을 때 네.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적인 문제도 같이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에 대한 자본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사실상 뭐 투자를 많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베트남 지수 아시나요? 뭐 베네수엘라 지수 아시나요? 사실상 관심 받기죠. 네,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더 못 탄다, 못 산다 이렇게 하면 개별적인 종목은 당연히 모르고요. 네. 그 나라에 대한 지수도 잘 모르고 그 나라에 대한 변동성도 잘 몰라요. 오히려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이쪽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긍정적인 검토 혹은 우리나라에 네. 대한 내용 자체는 갖춰질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특히나 뭐 미국 투자자들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메리트를 느낄까요?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투자를 해볼 수는 있어요. 네. 투자를 해볼 수는 있는데 메리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큰 자본을 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고 환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좀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큰 자본에 대한 이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없고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할 때 그 하락폭을 온전히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엔캐리 자금 자체가 이탈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로금리 수준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자본을 이제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가져가는 거 굉장히 좀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시금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가져갔었던 그 자본들이 이탈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마저도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의 단발적인 낙폭을 더 크게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좀 보시면요. 사실상 이 미국 쪽이랑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죠. 네. 지금 뭐 2차 전지, 방산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따져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실상 지금 현재 이슈를 담아두고 있고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증시도 굉장히 크게 걔네는 달렸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섹터의 주도권이 없으니까 따라갔었던 거예요. 근데 네. 얘네가 조정을 받으니까 혼자 나홀로 올라갈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깍두기 개념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얘네가 AI 대장 판단해봤을 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네. 워낙 자체적인 내용 자체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네가 조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는 경쟁 상대니까 올라갈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정을 받을 때 더 크게 따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키워드로 우리가 좀 다가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인 낙폭을 보여주면 그만한 하락폭을 우리나라 온전히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낙폭 만약에 우리 많이 빠졌어, 우리 미국 갔을 때 못 달려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홀로 상승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발표 빅테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고 8월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의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좀 문제인데 네. 제가 정말로 이 방송에서도 정말 또 많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유토피아적인 상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네. 실업률도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 상태가 그만큼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지 않고 네.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연출을 하는, 그래서 시장은 한 번도 조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지금 시장이 계속하고 있다. 이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된 모든 시장 해석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습으로 뭐가 됐든 연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충격을 덜 줄 수 있는 요소,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가 안 나와준 상태에서 이렇게 버틴다라고 하면 일단은 9월에 금리 인하는 이번에 좀 시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단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식의 형태로도 경기 침체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여파로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드리면 이제 와서는 시장이 최근에 네. 시황이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AI, 니네 실체, 그리고 니네 지금 당장의 수익 모델 될 거냐?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안 돼. 니네 조정받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빅테크들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네. 3개월, 4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침체, 경기 위축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를 지금 담아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고용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 CPI나 내용 자체는 이제는 고용에 대한 결과값으로 해석을 보면서 사실상 상승일지 하락일지 결과값을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샤메 법칙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샤메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자, 샤메 법칙은 이제 샴이라는 분이 일단은 좀 만든 내용인데 사실상 어떤 거냐면요.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의 이동 평균이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 높으면 이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실업률의 평균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앞에서 12개월 동안 뭐 실업률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중에 가장 최저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평균값이 0.5%가 더 높으면 이게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줬었고 네.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실업률 발표해가지고 3개월 계산을 해서 12개월 저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나?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이제 프레드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연준에서 이제 이용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알아서 데이터가 뽑혀요. 그럼 역사상으로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 때 지금 수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네. 이 수치가 0.5가 아니고요. 지금 2 이상 돌파를 한 거예요. 이 고점은 사실상 3.7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닷컴버 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수치로 올랐고요. 08 리먼 사태 때 보시면 3.5 수치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피크를 폭증을 했었던 결과값은 코로나 쇼크. 단발적이긴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실업률 쇼크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이러한 피크 지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살펴봤었을 때 가장 최근에 나와줬었던 데이터 내용 해석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좀 살펴봤었을 때 이미 0.4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가장 최근 기준 자체가 0.43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랑 내용 자체까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실업률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균값은 올라갈 거고 최저점 기준으로 0.5 이상 경기 침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정 수준이 아니고 대폭락장으로 연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올해 정말로 대선이고 뭐고 상관없이 오히려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좀 연출을 하면서 네. 시장의 낙폭 반등 없는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주식 보유했다가는 이번 연도 내년까지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경기 침체에서 가장 큰 타겟으로 잡아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다? AI다. 실질적인 수익 모델 없고 나의 네. 의식주랑 상관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내가 실업을 당하고 지갑이 열리지 않는 수준에서 AI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당장 먹을 돈이나 잠잘 곳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가장 1타겟으로 큰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당연히 FOMC도 짚어봐야겠죠.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들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지난번과 다른 뉘앙스를 잘 못 찾겠었는데 원래도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번에도 데이터가 충족된다면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직접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 뉘앙스의 변화 자체를 사실상 이전부터 파월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조그마한 말에 대한 변화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애매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뭐 직접적인 내용 자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스를 계속 얘기를 했었죠 파월이. 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혹시 지금 뭐 배고프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나운서님이 이전에는 답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뭐 배고프고 뭐 그냥 좀 출출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이제 스테이크를 좋아하세요. 만약에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죠. 저도 그걸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나운서님이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걸. 근데 이제 이전과 다르게 뭐 지금 현재 뭐 식사하셨어요? 근데 식사를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칼질이 하고 싶어요. 이 느낌이 좀 다르죠. 뉘앙스가 좀 어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랑 간단하게 나 배고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를 먹을 거야. 결국은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을 거야인데 네. 조금 더 칼질을 할 거야라는 내용 자체에서 억양이나 뉘앙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 스테이크라는 어떠한 목표에 대한 내용 자체로 훨씬 더 크게 접근한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간단한 어조의 변화가 이러한 내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지금 6월달 고용 자체는 여전히 강하며라고 봤었던 내용 자체가 네. 7월달 기준으로 지금 나와준 내용 자체는 고용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며 약간의 차이 뉘앙스가 존재를 하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실업률은 상승했지만을 한 번 더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 잠깐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에서의 데이터 디펜던스에 대한 내용 자체도 똑같이 흘러간다지만 억양이나 내용 자체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6월달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데 7월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난 1년 동안 완화되었지만 다소 높은 수치, 다소 높은이라는 이 다소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의지, 내가 9월달에 금리 인하를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6월달에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최근 몇 달간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했었다라고 하면요. 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최근 몇 달간 일부 추가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가 조금 더 뉘앙스나 내용 자체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내용에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때 시장은 확실하게 그래 뭔 일이 있어도 파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뭐 압박이 있고 뭘 한다라고 하더라도 9월 달은 적어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이때 당시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 크게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가 FMC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수요일 날 뭐 3%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엔비디아 12% 넘는 급등을 가져갔었던 결과값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뒤에 대한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경기 침체, 제가 앞에 이전의 내용을 가져갔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실업률이나 내용 자체 뛰고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안 좋아? 그럼 파월 너 9월이 아니고 이미 6월 달에 약속했었던 그런 부분들 자체 생각해봤을 때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자 하락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큰 이슈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지는 않는데 네. 오히려 늦은 것 같은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업률 폭증하고 경기 침체로 넘어가서 그때 대해서 지금 인하하면 니랑 이전에 얘기했었던 연착륙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지금 좀 조심하고 있고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담아두고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포커스로 잡아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저와 칼리 전문가님이 준비한 빅테크 기업 교육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인데요. 제가 먼저 애플을 어떻게 설립된 기업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최근 이슈와 주목할 점은 칼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겁니다. 그럼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티커명은 AAPL입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3조 3,500억 원 달러에 달하는 초거대 기업이고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개인 컴퓨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및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생산하여 판매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아이폰, 개인용 컴퓨터로는 맥북 시리즈, 태블릿 기기로는 아이패드, 그리고 콩나물이라고 놀림받고 있는 놀림을 받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성공을 이끌어낸 에어팟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 TV, 애플워치 등 신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각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모바일 및 개인 컴퓨터에는 아이폰, 맥, 아이패드 등이 있고요. 웨어러블 및 무선 홈 어플에는 에어팟, 애플 TV, 애플워치, 홈팟, 아이팟, 터치 및 기타 애플 브랜드와 타사 액세서리까지 있고 클라우드 앱스토어에는 iOS, 아이클라우드, 애플 스토어, 애플 케어 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 및 페이에는 애플카드 그리고 현금 없는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애플하면 다들 스티브 잡스만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와 로널드 웨인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 이 세 사람이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잡스의 영향력보다는 워즈니악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개인용 컴퓨터 개발에 대해서는 잡스보다 워즈니악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 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이듬해 회사 공개를 통해 투자 유치를 성공하고 동시에 차기작인 애플2를 대성공으로 이끌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게 됩니다. 네, 1984년에는 도스 운영체제를 탈피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접목시킨 매킨토시 컴퓨터 맥을 출시하는데요. 아쉽게도 너무 높은 가격과 적용 프로그램 부족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듬해 3인의 설립자 중 스티브 잡스를 퇴출시키는데요. 설에 의하면 잡스의 독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공동 설립자인 워즈니악과도 사이가 많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사실 84년 이후로는 잠시 침체기에 들어가는데요. 이후 출시한 컴퓨터들도 IBM 호환용 컴퓨터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1993년 세계 최초로 개인용 정모 단말기인 PDA 뉴턴을 출시하지만 판매량은 저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애플의 긴 침체기를 끝낼 시간이 다가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복귀를 하면서 회사의 생산 라인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1998년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인 아이맥과 노트북인 아이북을 출시하면서 신제품 유통을 시작하다가 2001년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대성공을 이룹니다. 당시 MP3 플레이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음악 파일 불법 도용 및 다운로드 문제를 2003년 아이튠즈 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였고요. 이제부터는 잡스의 성공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후 출시하는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 2011년 아이클라우드까지 전부 대성공을 이루면서 애플의 황금기를 이끌어갑니다. 네, 잡스 사후인 2012년 우리는 팀 쿡의 애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잡스 사후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교육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이북스2와 아이튠즈 U를 공개했고요. 2014년에는 웨어러블 기기 및 애플워치 출시, 2016년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콩나물이라고 놀리고 다니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없는 분들 보기 힘드시죠? 에어팟까지 출시를 합니다. 2017년에는 가정용 인공지능 스피커 홈팝까지 출시를 하면서 핸드폰뿐만 아니라 무선 시스템 및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탑재한 아이폰까지 공개하면서 AI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와 주가 분석은 칼리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아나운서님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좀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간단하게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당 EPS 1.4달러고 지금 총 매출 자체는 858억 달러로 사실상 뭐 이전치 예상치보다도 지금 좀 높게 잘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6.5%나 빠져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매출 자체도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9%나 좀 빠져준 모습이에요. 대신에 뭐 서비스 매출 자체가 14.2% 증가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사실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실적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버텨줬어요. 주가 그렇게 큰 낙폭을 안 가져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거 대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지금 거는 사실상 안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AI가 탑재된 아이폰이 아니니까.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와주면 거기서부터 그거를 기다리는 사용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서 오히려 매출적인 증가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체는 향후 주목할 만한 상황 자체는 다음 분기에 대한 아이폰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I 기술 탑재에 대한 향방 이 부분 자체가 얼마나 기술적인 발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요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지수 흐름에 맞춰서 변동성이 나와줄 테니까 오히려 다음 매출 전까지는 사실상 시장의 지수와의 연결 관계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좀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지금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내용 자체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설명은 조금 나중에 드리고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하락장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벌써 13회 이어지고 있는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참가 제한 자격 제한은 없고요. 7월 27일부터 8월 2일 참가자 접수를 받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참가 접수를 외쳐주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이 방송 보고 마지막 기회로 일단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무료 교육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8월 16일까지 교육과 더불어서 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